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 것이라며 인적 쇄신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하며 나흘 동안 이어간 군사훈련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타이완도 내일부터 맞불 훈련을 예고하면서 긴장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합니다.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 이뤄지는 방중으로 사드 등 한반도 안보 현안과 함께 치포 문제를 비롯한 양국 관심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투약이 시작됩니다.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 면역 저하자가 투약 대상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최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버스 운전사가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 운전자를 차량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기 때문인데 경찰은 이 운전사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재고가 없다며 입주자 동의도 없이 현관문 앞 중문을 멋대로 바꿔달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업체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반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에 최고 3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참모 교체 대신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국정 쇄신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 상황 전반을 관장하는 국가안보실 신인호 2차장이 건강을 이유로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신 차장이 3주 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수리를 미루고 있었지만 안보 관리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본인 뜻을 존중해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사표가 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위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냐고 묻자 건강 문제 말고는 없다며 수십 년 국가안보에 헌신한 노병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후임자 인선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임명 전까지는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직무를 대행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 20%대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은 다사다난했던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 후에 어떤 형태로든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거로 예상했습니다. 참모들이 여론조사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국민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게 분발을 촉구하는 당부를 할 거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경제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짐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모진 사견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윤 대통령은 당장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기보다는 민생 행보를 더 강화하며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두 번째 경선지인 제주 인천에서도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큰 격차로 경쟁 주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이틀 연속 압승으로 대세론을 입증하면서 경선 첫 주말부터 승기를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인천광역시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유력 주자 이재명 의원은 제주에서 70.48%, 인천에서 75.4%를 득표해 또 한 번 달아났습니다.
97그룹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두 지역 모두 20%대 표를 얻어 2위, 강훈식 의원은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습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까지 합친 이 의원의 득표율은 74.15%로 2위 박 의원과 격차가 50%포인트를 넘습니다. 고향인 TK와 지역구인 인천이 포함된 권리당원 투표 초반부터 압도적인 당심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초반부터 승기 굳히기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개표 초반이고 특히 권리당원 외에 우리 대의원들의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를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어대명 높은 벽을 실감한 97그룹 경쟁 주자들은 단일화냐 완주냐를 포함해 향후 전략 마련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폭제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단일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단일화가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득표를 해야지 나머지 이야기들도 다 가능해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 이재명계 후보들이 선전했습니다. 2위를 차지한 친문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청래,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이 당선권인 5위 안에 이틀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 경남 지역과 강훈식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충청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격차로 기선을 잡았지만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도록 하는 당원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을 둘러싼 당내 찬반 논쟁을 비롯해 당권 경쟁에 영향을 줄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결정지을 전국위원회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내 반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내일 두 가지 안건을 의결합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주도록 하는 당원 개정안, 그리고 이렇게 정한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이뤄집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주말 사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비상대책위원장의 윤곽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비대위의 어떤 성격과 기간이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탔지 않을까.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곧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정 결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당내 반발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당원을 중심으로는 비대위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현재 2,700분이 온라인 공론회장에서 지금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당원들이 지금 좀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가지고 원내에서는 전국위에 올라간 당원 개정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으로 뛰어드는 레밍처럼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표 강제해임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비대위가 출범한다 해도 이 대표 측의 법적 대응이 곧바로 이어지면 어수선한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대위 구성과 활동기간 등이 차기 당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이를 둘러싼 잡음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새로 임명될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예정인 가운데 한 달간 이어진 집권여당의 극심한 논란은 이번 주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윤익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야는 윤 후보자에게 최근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과 검경수사권 문제 등을 집중 질문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80년대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대회에서 활동을 했던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을 제기한 YTN 보도에 대해서 김 국장은 인노회가 노동운동단체가 아닌 주사파 단체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치안본부 수사를 받은 뒤 후유증으로 1년 만에 숨진 고 최동 열사의 가족들이 절을 올립니다. 최동 열사가 활동했던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동료들도 함께했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동 열사의 32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묘역에는 하얀 국화들이 놓였습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인 지난 1989년 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돌연 잠적한 뒤 반년 만에 대공 특채 경찰관으로 나타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을 인노회로 데려온 사람이 최동 열사였던 만큼 추모식 참석자들은 여전히 김 국장 과거 행적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오빠는 어느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빠한테 뭐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의아스러웠죠. 경찰이 밀정으로 활동한 것 아니냐는 YTN 보도 이후 김 국장은 취재진에게 노동운동이 아니라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자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진이 인노회가 주사파라는 뜻이냐고 되묻자 인노회 사람들이 주사파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거듭된 질문에도 노동운동은 외관일 뿐 인노회가 반체제 이념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인노회가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재심을 통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신정길 회원에 대한 재심에서 대법원은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회칙이나 유인물에서 일관되게 노동이나 자주, 민주, 통일 등 목적을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살펴봐도 친목 도모나 노동자 권익 향상, 오공비리 척결 등이어서 노동쟁의법 위반 같은 일부 불법은 있었지만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한 반국가 단체와 연계됐는지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기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김 국장이 과거 행적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인노회와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강제징집 피해자 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89년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과 김 국장의 인사 검증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은 과거 치안본부 대공 분실이 자행한 뿌락지 활동의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오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이어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까지 예고된 만큼 김순호 경찰국장의 수상한 행적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봉쇄훈련 과정에서 전례 없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연일 침범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무력 시위가 한층 더 거세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성훈 기자입니다. 타이완 봉쇄훈련 하루 전날 전투기를 포함한 중국 군용기 22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6개 훈련 구역이 설정돼 봉쇄가 시작되자 군함들까지 거의 매일 선을 넘었습니다. 중국군이 무더기로 중간선을 넘은 것은 지난 1955년 미군이 중간선을 설정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국 군의 전력이 강화된 겁니다. 1995년 3차 타이완 위기 때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 항공모함을 통과시키며 중국군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필리핀해에서 상황을 감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홍콩 언론은 앞으로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더 자주 중간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봉쇄를 재차 시도하고 기간을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타이완 방위를 공언하고 있는 미국의 이번 위기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펼쳐진 타이완 봉쇄 훈련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앞서 중국군은 4일 정오부터 어제 정오까지 타이완을 에워싸는 6개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다며 민간의 항행을 금지했습니다. 타이완 측은 중국군이 훈련 구역을 한 곳 추가하고 훈련도 오늘까지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공식 확인은 없었습니다. 타이완 육군은 내일부터 11일까지 남부 핑둥현 부근에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예고하고 있어 군사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중국 인도 국경 분쟁 지역 인근에서 인도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과 인도가 오는 10월 중순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스키 휴양지 아우리에서 고지대 전투훈련에 초점을 맞춰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훈련 장소인 아우리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지대인 실질 통제선 LAC로부터 약 95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인도가 18년째 계속해온 연례 군사훈련의 일환이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로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 인근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중국 방문에 나섭니다. 박 장관은 산둥성 칭다오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를 비롯해 한반도와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합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7일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대면 회담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엿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 면역 저하자에게 오늘부터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 투약이 시작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엿새째 10만 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7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규모입니다. 확진자가 2배 안팎 느는 더블링 현상은 지난달 말부터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전주 대비 확진자 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명대가 확진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런저런 누락을 고려하면 하루 확진자가 30만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주마다 전 국민 10%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점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비율이 전체 85.9%와 92.6%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위중증 사망 피해는 확진자 추이와 1, 2주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란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에 코로나19 먹는 약 처방뿐만 아니라 렘데시비르 주사제 투약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백신 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중증 면역 저하자에게 이부실드 투약도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혈액암이라든가 아니면 장기 이식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선천적 면역 결핍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 효과를 다 보이는 그런 항체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국은 면역 저하자 가운데 이부실드 투약군이 비투약군에 비해 감염률이 93% 감소하고 증종화나 사망도 50% 줄었다며 적극적인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중순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현지 시각 6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또다시 연장하면 11월 중간선거를 지나서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미국은 2020년 1월 이후 햇수로 4년째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중단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고지해야 하며 현행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고 10월 13일에 끝내려면 이달 15일에는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를 끝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알카에다 리더 제거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까지 일주일 내내 희소식이 이어지면서 집권 후 최고의 한 주라고 평가될 정도였는데 과연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틀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를 완전히 끝낸 바이든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백악관문을 나섭니다.
지난달 21일 첫 확진 이후 무려 17일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표정이 밝은 건 코로나 격리가 끝나서만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백악관에 좋은 뉴스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알카에다 리더 사살작전 성공, 오사마 빈 라덴의 후계자이자 9.11 테러에 깊숙이 관여한 알 자와히리를 드론 공격으로 제거한 겁니다. Now, justice has been delivered, and this terrorist leader is no more. 낙태권을 부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주민투표 결과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보수의 아성인 캔자스주에서 낙태권 조항 삭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이든 대통령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부양 법안에 반대하던 민주당 내 반대파 시네마 상원 의원을 설득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기후변화에 479조 원 투입, 처방약 가격 인하, 대기업의 최소 15% 법인세 부과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처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박 웃음은 7월 일자리 실적 발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를 뒤집고 시장 예상의 2배를 뛰어넘는 고용 창출이 확인되면서 물가 안정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 fact, there are more people working in America than any point in American history. 하지만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 1년째 지지율은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고 국정 지지율은 37% 최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의 비관론을 뒤집으려면 더 많은 성과가 필요하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주차 문제로 버스 운전기사끼리 시비가 붙은 끝에 상대방을 차에 매달고 달려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40대 버스 운전사를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운전석 창문에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버스가 속도를 내자 허공에서 두 다리를 버둥대는 남성. 얼마 못 가 그만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힌 남성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도로에서 40대 버스기사 A씨가 사람을 매달고 달리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피해자는 70대 버스 운전기사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버스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운전하는데 사람을 갖다가 그냥 그 옆에서 매달고 간 거야. 뒤 머리에서 피나고 그랬죠. A씨는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객들로 꽉 찬 항공기 안. 어젯밤 9시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공기정화 시스템 이상으로 2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항공기는 자정쯤 목적지였던 김포공항이 아닌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승객들이 무더위 속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꺼멓게 탄 차에서 쉴 새 없이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차를 에워싸고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인천 서구 가정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50대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이 모두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조금이라도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은행들이 잇따라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5대 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지난달에만 27조 원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으면서 이자를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는지에 덩달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4대 시중은행이
보름 동안 내준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모두 183건. 직전 1년 동안 취급한 실적의 3배 수준으로 금액만 보면 4배가량 뛰었습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대출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품으로 신규뿐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특약을 추가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지면서 문의도 많아지고 실제 가입하신 분도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와 대출한도 2억 5천만 원 등 제한 조건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으로 조건이 일부 완화된 상품도 공급됩니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이 내년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면 은행권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 예적금도 빅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 예적금 잔액은 749조 8천억여 원으로 한 달 만에 27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6월 전체 증가분의 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예적금 금리를 올리면서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높은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자에 민감해진 금융소비자들의 대출, 예금 행태도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가 무력 충돌 사흘 만에 이집트의 휴전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PIJ는 현지 시각 7일 성명을 통해 조금 전 이집트의 중재안이 도착했다며 오후 11시 30분 휴전 합의가 발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의 중재안을 수용해 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5일 전투기를 동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시작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사흘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8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첫 번째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오늘 합니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해법을 찾았는지 좀 주목이 되는데 신문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아침 신문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동안 어떤 고민을 했을지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는 무엇일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동아일보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교체 문제를 일면에 싣고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인가, 또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동아일보에서는 박순애 장관을 지목하면서 원포인트 경질, 핀셋 경질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또 민심을 등 돌리게 한 책임을 물을 거라는 전망이었고요. 일각에서 제기했던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아직 출범 100일도 채 되지 않았고 오히려 교체를 하면 혼란만 더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 당장은 교체 없이 계속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적 쇄신 문제를 포함해서 휴가 중에 논란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도어 스태핑을 진행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지난달 26일 이후 13일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한편 동아일보 기사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묘사하고 있었는데요. 내부에서 이른바 윤핵관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정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요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비대위 출범과 별개로 공천권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내일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전에 박순애 장관이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저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4일에 시작됐던 중국의 타이완 포위 훈련이 어제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상 대만 침공 리허설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는데요. 신문들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앙일보 사흘간의 중국 훈련에 대해서 사실상 타이완 침공 리허설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72시간에 걸친 훈련의 중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1일차에는 미사일 선제 공격이 핵심이었습니다. 타이완 내의 핵심 목표를 공격하고
또 미국의 항공모함 등의 접근을 막는 내용이었고요. 2일차는 타이완의 영해와 영공을 봉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3일차 훈련에서는 합동 육상 타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타이완에 상륙하는 걸 가정한 훈련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에 대해서 타이완도 맞불 훈련을 진행할 계획인데 내일부터 11일까지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분간 군사적 긴장감이 유지될 거라는 전망들 이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기사도 중국 관련 내용인데요. 중국 하이난성의 싸냐시가 봉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인 것 같은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직항편이 운행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중국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네. 최근에도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점점 더 많이 찾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가 봉쇄에 들어가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난성은 8월 들어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면서 중국 내에서 가장 빠른 확산 속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봉쇄를 발표하게 됐고 지난 6일 오전 4시에 발표를 했는데 단 2시간 후인 6시부터 봉쇄에 들어간다 이렇게 공지를 한 겁니다. 결국 이곳을 찾았던 8만 명의 관광객의 발이 갑자기 묶이게 됐는데요. 문제는 봉쇄가 언제 해제될지 그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7일 동안 5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도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지만 자격이 되는 것뿐이지 사실상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기는 쉽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싸냐시 호텔들의 방을 반값에 제공하도록 조치했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구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있고요. 이런 관광객들은 공항 터미널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갑작스러운 조치에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좀 원활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저기 보시면 눈살이 좀 찌푸려지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한 원아가 부모에게 주방 선생님이 때렸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원아 9명을 수백 차례에 걸쳐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해당 어린이집 교사와 조리사는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이유 없이 파리채로 엉덩이를 때리고 또 밀쳐 넘어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 가족 측에 의하면 특히 한 어린이는 380여 차례 학대를 당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8명도 총 100여 차례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와 조리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고요. 파주시는 오는 10일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 여부 그리고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쯤 이런 기사를 좀 보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기사입니다. 다음은 광화문 광장 재개장 소식인데요. 현장에 시민들이 많이 찾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의 현장 사진들 몇 장 실려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나온 사진 보면요. 아이들이 바닥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을 가지고 물놀이를 하는 모습 담겨 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명량 분수의 모습이고요. 이 밖에도 한글 분수, 또 터널 분수까지 이 광장 내에는 3개의 분수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대형 미디어 월이 설치가 되면서 인증샷 찍는 분들도 많았다고 하고요. 네. 녹지 면적도 기존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면서 다양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개장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막겠다며 엄격한 심사 방침을 공언했는데요. 헌법상 기본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서울시의 조례나 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반박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행사 등의 목적으로 광화문 광장을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사용료를 인상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두고도 대규모 집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이 집회 시위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이 제목을 보니까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내용 같아요. 어떻게 다루고 있죠? 맞습니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대신에 미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중국은 코로나에 대한 봉쇄 정책 때문에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고용 시장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사치품 소비에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4대 명품 패션 그룹 중 하나인 케어링의 작년 매출을 보면요.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는 한 해 전에 비해서 70.8% 늘어났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34.6% 오르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지표를 토대로 케어링은 미국 각 주에 새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갖고 예산 투자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흐름과 달리 미국 내에서 맥도날드에서는 세트 메뉴를 사 먹는 비중이 줄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미국 내에서 앞으로 소비 양극화가 점차 심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 동의 없이 현관문 앞 중문을 멋대로 바꿔달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작업 자체도 부실했는데 정작 업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반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부푼 마음을 안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35살 A씨는 시공을 마친 집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시공사가 연결해준 창호업체에서 100만 원 넘게 주고 맞춘 현관 중문이 전혀 다른 모델로 설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 보호가 되는 좀 진한 컬러의 유리였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임의적으로 좀 설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공 상태입니다. 벽과 문 사이가 널찍이 떨어져 있다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은 이대로 공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시공사와 창호업체에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환불이나 이런 대안보다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뭘 벽에다가 뭘 부착을 해서 뭐 수정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말만 하고 계시고,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책임을 미루길 반년째. 입주민 카페에도 시공 상태가 엉망이란 글이 계속 올라오지만 여전히 뚜렷한 조치는 없습니다. 창호업체는 코로나 여파로 계약했던 모델이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의 없이 시공부터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한테 공사를 먼저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도 조금 불가피하게 공사를 좀 먼저. 하자 보수 요청에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면서도 기한을 못 박진 않았습니다. 건설사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만약 설치 상태가 불량하다면 당연히 하자 보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하자 발생 세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요. 제30조에 보면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만 시공업체가 하자 보증 기간을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기한을 끄는 경우가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 이천시 병원 건물 화재 참사 당시 환자 대피를 돕다가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경기 이천시 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현은경 씨 유족과 지인, 동료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열 속에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2차 합동감식을 벌여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불이 난 원인과 함께 연기가 4층 투석 전문 병원으로 유입된 경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처럼 고 현은경 간호사는 이천 투석병원 화재 참사 당시 환자들과 마지막까지 함께하다가 결국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는데요. 대한간호협회는 고인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사자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은 정말 고 현은경 간호사님의 그러한 숭고한 뜻이 저희 가슴 깊이 새겨지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지난 8월 5일서부터 대한간호협회에서는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 현은경 간호사님의 그러한 깊은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추모의 글을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시와 협력하여
임시 추모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 만성 심부전 환자분들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그 혈액투석을 하면서 그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늘 그런 분들을 곁에서 간호했던 우리 고 현은경 간호사님의 숭고한 뜻이 정말로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자로서 반드시 선정이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그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 그 행자부에서도 그러한 의사결정이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고 현은경 간호사를 애도했습니다. 권 대행은 어제 SNS를 통해 강원도 원주 화장장에서 고 현은경 간호사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했다며 고인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자 지정을 통한 국가적 예우는 남은 우리의 몫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고인의 의사자 지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에는 다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북한 쪽에 형성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구름은 점차 남하하겠고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많은 곳에는 30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충청 북부에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고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춘천은 27도 선에 그치겠고요. 대구는 35도, 부산은 32도, 제주도는 35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0살 김주영이 PGA 투어 시즌 마지막 정규 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에서 생애 첫 번째 우승을 신고했습니다. 선두 임성재에게 2타 차 3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김주영은 전반 9홀에서 무려 8타를 줄이면서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네, 후반 15번과 16번 홀에서도 연속 버디를 추가한 김주영은 합계 20언더파로 임성재를 따돌리고 감격의 첫 우승과 포옹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투어에서 상금왕과 대상을 차지한 김주영은 2002년 6월생으로 2000년대생이 PGA에서 우승한 건 김주영이 사상 처음입니다. 김주영은 이번 우승으로 다음 주 시작하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얻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어제 브리핑에서 국정쇄신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대통령과 참모들은 여론조사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참모진 인적쇄신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사권자 결정 사항으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취임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만큼 부족함이 드러난 참모들에 대해서 다시 분발을 촉구하는 당부를 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제주와 인천 경선에서도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70%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주에서 열린 이틀째 지역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70.48%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고 박용진 의원은 22.49% 득표율로 2위, 강훈식 의원은 7.03%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진 인천 경선에서는 이 의원이 75.4%를 얻었고 박 의원은 20.7%, 강 의원은 3.9%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그제 강원, 대구, 경북 경선에서 74.81% 지지를 받은 이 의원의 이틀간 누적 득표율은 74.15%로 2위 박 의원을 50%포인트 넘는 격차로 앞섰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으로 자동해임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한 줄짜리 짧은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전환과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배경과 향후 대응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장외 정치를 해온 이 대표가 공개석상에 나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윤익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야는 윤 후보자에게 최근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과 검경 수사권 문제 등을 집중 질문하며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16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압축합니다. 총장 자리가 석 달 넘게 빈 상태에서 식물총장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검찰 밖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16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립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았는데 이 가운데 10여 명을 추려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3명 이상을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인데 검찰 안팎에선 이미 후보 선정 전부터 식물총장 우려가 거센 상황입니다. 총장 공석 상태에서 대규모 검찰 인사가 3차례나 단행됐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주요 수사도 이미 본궤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장 후보군으로는 현직 고검장급 인사들과 함께 검찰 밖 인사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2달 넘게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차장은 업무 파악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검찰 인사에도 관여한 만큼 식물 우려를 잠재울 적임자로 꼽힙니다. 저는 충실하게 인사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랑 했어요? 지금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호흡을 맞췄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란 점에서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비서울대 출신의 친윤 인사 편중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로 평가돼 역시 유력한 후보군입니다.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인 이두봉 대전고검장이나 첫 여성 총장 가능성도 거론되는 노정연 부산고검장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이른바 한동훈 직할체제에 따른 식물총장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 인사들이 대부분 총장직을 고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결국 외부 인사가 영입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과 론스타 수사를 함께하고 총장 시절 보좌한 연수원 동기 구본선 전 대검차장을 비롯해 차맹기 전 고양지청장,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다음 달 중순쯤 취임할 전망으로 최동욱 전 총장 취임까지 걸린 124일을 넘길 거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도 시행되는 만큼 새 총장의 리더십이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박맨식 국가보훈처장은 북한이 미국에서 제막한 6.25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을 폄훼한 데 대해서 북한 선전 매체도 수준을 올려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처장은 SNS를 통해 북한이 추모의 벽 제막에 대한 집중 조명에 배가 아파 그런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깎아내리고 싶은가 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추모의 벽을 묘비에 불과하다고 비난한 내용을 전한 국내 기사와 함께 예의와 도리를 미화, 분식 광대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몰상식하게 광분하는 북한에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47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취합한 10만 1천여 명보다 4만 8천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달 31일에 1.25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4일에 1.52배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부실드의 투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되지 않거나 백신을 맞기 힘든 중증 면역 저하자가 투약 대상입니다. 이부실드는 근육 주사로 체내에 투여를 하면 수시간 내에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를 나타내며 효과는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충전 인프라가 증설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이 짧은 급속 충전기가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하기 때문인데 하루 주행 거리가 긴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전기차가 크게 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널찍한 공영 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근처를 지나는 택시기사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급속 충전기 7대 중 4대가 고장나 있습니다. 가동 중단 표시가 붙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항의 전화를 하면 죄송하다 하면 끝이고 차량이 문제가 없네 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화가 나죠, 화가. 몇 개 남지 않은 충전기는 주로 택시와 화물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주행거리가 200km가 넘는 택시기사들에게 충전은 생계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하루에 한 200km, 230km 뛰어야 되니까 하루에 2번을 충전해야 됩니다.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고 저 하는데 거의 매일 하다시피. 전기 택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5,900대 가까이 늘어 지난해보다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충전 경쟁의 또 다른 요인은 화물 전기차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값이 비싸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트럭도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1톤 트럭 전기차는 등록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12,000대에서 올해 15,500여 대로 30% 증가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쪄서 여기 시장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납품 이렇게 하는 거죠. 총 주행거리가 한 90에서 100 정도 됩니다. 이처럼 영업용 전기차가 늘면서 일반 전기차 운전자들은 주거지 안에 충전소가 없는 경우 여전히 충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전기가 고장난 데도 있고요.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데도 좀 아직까지는 많고요. 막상 충전하러 갔는데 이제 급할 때는 갔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섰지만 정작 중요한 급속 충전기 보급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전국의 충전소 13만 1,300여 개 중 급속 충전기는 16,300여 곳으로 14%에 불과합니다. 글로벌에 비하면 14%의 비중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요. 현재 글로벌에서는 32% 정도의 급속 충전기 비중을 보이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급속 충전기가 많아야 아무래도 충전의 편리함을 느끼게 되죠. 정부는 그동안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기차가 대세로 굳혀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타이완, 일본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예비회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올해 예년보다 빠른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차례상 물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에게 추석이란 나는 못 먹어도 조상님한테는 최상의 상품을 차례상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핵곡식, 핵과일로 정성껏 준비를 하고 또 이런 문화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추석 세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네. 추석 상수품 하면 일단 차례상 딱 들러보면 고기류 있고요. 그리고 채소류 들어가죠. 여기다가 가장 주부님들이 싫어하는 전 부치기 위해서는 밀가루, 식용유까지 동원을 해야 하는데 네. 전 부치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이제 대형마트에서 밀가루, 식용유 가격 보고 2번 놀랍니다. 실제로 품목별로 봤더니 식용유 가격은 1년 전에 비해서 55%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36%, 부침가루 가격이 31%. 네. 이 정도면 주부님들 혈압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나물류 봤더니 잎채소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배추부터 시작을 해서 오이, 호박, 시금치까지 다 1년 전에 비해서 70% 넘게 올랐습니다. 네. 무는 53%가 급등을 했어요. 고기류 봤더니 고기류는 굉장히 좀 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지금도 할당 관세라고 해서 수입 쇠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에 대해서 관세 제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여전히 수입산 쇠고기가 24%, 닭고기는 19%, 돼지고기가 두 자릿수 가까이 올랐어요. 가격 올랐다고 차례상에 중국산 올릴 수 없잖아요. 네. 이 지금 뭐 추석 보너스가 얼마나 두둑할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지 정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걱정입니다. 네. 네. 근데 이번 여름에 또 무더위랑 장마까지 겹쳐서 뭐 채소값도 정말 다 오른 것 같은데 뭐 어떤 고깃집에서는 상추 이제 리필이 안 된다라고 공지를 하거나 뭐 채소 반찬을 줄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식당 가면 눈치를 봐야 돼요. 이 대부분의 나물이 이제 이 채소류일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네. 일본은 단무지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안 해요. 그리고 추가되는 사이드 메뉴는 반드시 추가로 요금을 더 내야 돼요. 네. 아마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요. 지금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해서 이제 채소류, 잎채소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폭염과 이제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생육이 부진하게 되고요. 상품성이 떨어져요. 가격은 치솟는데 오히려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배추가 뭐 두 자릿수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통상 김장철 하면 11월, 10월 말 11월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배추값뿐만 아니라 부재료값, 건고추부터 시작을 해서 부재료값이 함께 오르다 보니까 네. 지금 대형마트에서는 절임 배추 사전 판매 예약이 시작이 됐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채소가 필수인 식당가는 비상입니다. 옛날에는 채소는 마음껏 가져다 드십시오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표 리출은 안 된다라고 아예 써붙여서 공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반찬 가지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난달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이달 농산물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기후가 우리나라 기후가 동남아의 스콜. 네. 금방 비 왔다가 금방 멈추고 햇빛 쨍하는 그런 날씨로 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배추 가격이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121%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통상 같은 달에 비해서 평년에 비해서 한 57% 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배추 이외에 무가 67%, 양파는 52%, 이외에도 기본적인 대파, 당근, 감자, 건고추 네. 적게는 12%, 많게는 47%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게 과연 추석 때까지만 물가가 오를 건가? 추석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 농축수산물 가격이 좀 고공행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이제 듣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안 오른 걸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정부가 이번 주에 추석 성수품 가격 관리를 중심으로 한 물가 안전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고물가 부담에 좀 완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명절 물가 안정 대책 메뉴 크게 한 단골 메뉴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우선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이제 물품을 추석 성수품을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네. 또 두 번째가 농축수산물은 급하니까 수입 할당 관세를 확대해서 들여오는 방안. 네. 그리고 이제 직판장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할인하는 방안. 여기에다 이제 영세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임금 체불이 없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이에요. 거기다 뭐 통신이라든가 뭐 교통비 같은 거 취약계층의 이제 필수 생계비 경감 방안도 이제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그동안 사실 가장 관심 있던 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이었거든요. 네. 2017년부터 이제 설이나 추석의 경우에는 줄곧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아 왔어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이제 2020년부터 좀 이동을 자제해달라라는 측면에서 유료화했는데 네. 이게 올해는 부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부활할 가능성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근데 공통점이 매달 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도 7개 수익 생필품에 대해서는 0% 할당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농산물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할당 관세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제로로 한시적으로 낮춰서 수입물가가 낮아지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가 체감 효과가 좀 높기 때문에 이 할당 관세 지정 품목 현재 7가지예요. 네. 현재는 이제 수입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분유와 커피 원두, 대파와 주정 원료 7개 품목이 할당 관세 제로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 또 국내의 작황을 고려해서 추석 성수품, 네. 또 이제 특별관리 품목으로 분류해서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할당 관세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입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이제 가격 체감 인하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 입채소로 가격이거든요. 배추 같은 거는 저장성이 길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산 할당 관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저 배추나 무 같은 이 입채소의 경우에는 이 정부가 어떤 또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입니다. 치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참여로 가닥을 잡은 상황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맞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웨이퍼까지 등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제 대만, 일본, 한국,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국이 참여 여부를 지금 결정해야 된다. 시한을 지금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어쨌든 이제 이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이 사전에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중국 이제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문제인데 아마 이 안건이 주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만도 굉장히 껄끄러워요. 네. 대만도 반도체 특히나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OEM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강국인데 하나의 중국을 외쳐온 중국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치포의 2개 국가, 중국과 이제 굉장히 하나로 치고 있는 대만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네. 이 때문에 이제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한 이후에는 군사적 긴장감까지 고조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는 이런 이제 중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묘안 거론되고 있는 건 앞으로 이 치퍼 이제 예비 논의 과정에서 네. 특정 국가를 꼭 집어서 배제하지 말자. 중국을 좀 배려하자라는 네. 쪽으로 우리는 이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인데 네. 근데 이 의도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 자체가 중국을 배격하자거든요. 과연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 그리고 이 문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중국이 이걸 수용하겠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입니다. 네. 그 중국이 사실 소재와 장비 같은 분야에서는 그 치프와 또 그 협력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중국은 사실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으로 이제 정부의 재정을 지출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많이 따라잡았지만 그러나 기술 격차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하이엔드, 이 굉장히 고급 기술이 유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산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규제를 많이 한다면 사드 보복처럼 규제를 한다면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 우리도 중국과 홍콩에 대한 이제 반도체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외에 사갈 만한 데가 대만, 그리고 미국, 일본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직접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보복보다는 다른 분야로 보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치포 예비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럼 남아 있는 갈등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은 내일 또 발표가 되는데요. 대선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은 발표가 되겠죠, 내일? 그렇습니다.
새 정부의 향후 5년간의 주택 공급 로드맵이에요. 과연 이제 어떤 현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어떤 지역에 이제 배정할지 여부, 말씀하셨던 것처럼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거기다가 200만 호 가까이가 이제 민간 주도예요. 공공 주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예고한 대로 이제 민간 주도이기 위해서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배정될지, 또 이게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가 없습니다. 신규로 개발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얼마나 더 공급할지, 또 이미 이제 예견했던 일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내용이 어떻게 지금 포함될지 여부인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 정도예요. 특히나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어느 정도로 이제 완화할지 여부, 이외에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안전진단과 같은 이제 규제 완화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산 분당과 같은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방안인데, 이미 너무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적률을 추가로 인하하지 않으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한 500%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일기 신도시에만 이렇게 특혜를 주다 보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에 과연 어떻게 조율할지 역시 관심사이고, 또 한 축은 뭐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 원가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도 윤곽이 드러날 텐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윤 정부가 이제 힘을 실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금리와 대출 관련된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준금리도 연이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이자 부담을 좀 줄이는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좀 인기라고요. 맞습니다. 주담대, 은행이 얘기하는 혼합형, 고정형의 경우에 이미 6% 최고금리 상단을 넘어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 변동금리보다 이제 고정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 사이에서는 어쨌든 이자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인기예요. 특히 한국은행이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빅스텝 0.5%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건수는 무려 3배고 금액 기준 4배가량 이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대출자들이 이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도 약관 수정을 통해서 특약을 추가해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또 하나가 9월부터는 정부가 선보일 이제 안심전환 대출, 이게 사실은 첫 해는 25조 원, 내년이 20조 원이지만 대상자가 상당히 좁아요. 이제 주택 가격이 4억은 이하다 보니까 수도권에는 거의 찾을 수가 없죠. 대출 한조도 2억 5천만 원이라는 제한 조건은 있지만,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조건이 주택 가격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정부는 이 안심전환 대출 출시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 78% 선인 이 변동형 대출 비중이 한 5%포인트 가량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우리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라면도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짜파구리가 등장한 영화 기생충이 한 몫을 했어요. 짜파구리 짜장면에다가 거기다가 스테이크를 넣었어요. K라면이 대세고요. 실제로 뉴욕에는 이 짜파구리가 등장을 했어요. 이거를 $40에 팔았어요. 그럼 5만 원 가까이 판 거거든요. 아니, 거기 지금 뭐 스테이크 미국은 되게 저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어떤 촉매제가 돼서 K 컨텐츠가 우리 먹거리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관세청의 통계를 보니까 상반기 동안 라면 수출액은 3억 8천만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약 5천억 원가량 수출이 됐습니다. 기존 최대치가 지난해 상반기였는데 거의 20% 가까이 늘었어요. 국가별로 보게 되면 우리 역시 G2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국이 4분의 1 가까이 수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천만 달러로 1위고요. 미국이 2위고요. 일본과 대만. 일본의 수출이 3천만 달러랑도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일본은
라면 가짓수가 우리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일본은 자극적이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자극적이면서도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일본 시장도 파고들고 있고요. 아마 라면 수출은 2015년 이후 줄곧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다 보니까 우리만 집콕을 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비슷해요.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라면을 비롯한 이제 간편식 수요가 커졌고 네. 특히나 우리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이 확산되다 보니까 SNS 상에서 유명 외국의 유튜버들이 한국의 이 비법, 뭐 불닭 무슨 면을 해보는 시험 삼아서 먹어보면서 그걸 영상을 올리니까 이 영상이 또 대박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비싸진 치킨 가격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이제 거의 3만 원에 육박을 합니다. 넘는 것들도 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6,000원대 치킨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이게 수익을 포기한 미끼 상품인지 아니면 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2010년에 L마트가 통큰 치킨 기억하세요? 네. 전 먹어봤어요. 저도 먹어봤습니다. 이게 5,000원짜리예요. 당시 치킨 가격이 절반 이하였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네. 아니, 야, 대형마트에서는 5,000원에도 공급이 가능한데 네. 당시에도 물론 뭐 미끼 상품이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왜 이제 치킨 전문점에서는 2만 원이냐라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판매가 일시에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물가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6,000원대 마케팅입니다. 네. 6,990원에 한 마트에서 프라이드 한 마리를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게 치킨 오픈런 현상. 네. 대형마트 문 열기 전 가서 줄 서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 마칼럼니스트가 야, 치킨 프랜차이즈가 파는 거랑 대형마트에 파는 거랑 그 닭은 똑같은 닭을 쓴다.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이다. 이렇게 호평을 하니까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선 반갑죠.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배달료 포함하면 3만 원 웃도는데 6,000원대 거기다 맛까지 비슷하다고 하니 가격 가성비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데 문제는 일부 영세 치킨 가맹점 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원가를 너무 많이 올린 것도 있거든요. 네. 최대 70%까지 원가를 가맹점한테 덤터기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이 대형마트의 경우는 이커머스와 이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미끼 상품으로 마진이 없는 미끼 상품으로 치킨을 판매하면서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아가 천신만고 끝에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LG는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하며 2위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섰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발 투수 맞대결로 경기 중반까지 팽팽하게 이어지던 영예 행진을 깬 건 기아였습니다. 6회 최영우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고 8회 소크라테스와 김선빈의 안타로 석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전날 역전패를 당한 불펜이 또 무너지며 9회에만 넉 점을 내주고 연장으로 이어진 경기. 베테랑 최영우가 해결사로 나서 중견수 키를 넘기는 안타를 날리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로써 기아는 천신만고 끝 3연패에서 벗어나며 6위 두산과의 승차를 4.5게임 차로 벌렸습니다. LG는 주장 오지환이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승리를 낚았습니다. 2회 호수비를 펼친 뒤 선제 솔로포를 기록했고 7회 말에도 2타점 적시타를 장렬했습니다. 선발 플럿코의 무실점 호투까지 더해지며 3위 키움을 꺾고 전날 되찾은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두 SSG는 삼성의 이틀 연속 7대6 스코어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정이 3타점, 전희산이 4안타의 뜨거운 타격을 선보이며 1진 1퇴의 접전에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외국인 타자 닉 마티니가 KBO 통산 4번째이자
15년 만에 그라운드 만루 홈런을 날린 NC는 롯데에 대승을 거두며 단독 7위에 올랐고 한화는 연장 혈투 끝에 KT를 눌렀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프로축구 시즌 세 번째 현대가 더비에 나선 울산과 전북이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전북은 전반 7분 엄원상에게 선제골을 내주고 0대1로 끌려갔지만 후반 13분 바로 후에 동점골이 터지며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1위 울산과 2위 전북 간 승점차는 6으로 유지됐습니다. 인천은 후반 추가 시간 터진 김도혁의 극장골로 대구FC의 짜릿한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차가운 북극해에서 살아가는 흰고래 벨루가 한 마리가 얼마 전 서식지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파리 생강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벨루가가 먹이를 거부하면서 말라가고 있어 구조당국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초 파리 생강에서 발견된 흰고래 벨루가입니다. 사람에게도 친숙함을 표현하는 벨루가는 유려하고 멋진 몸매를 지녀 큰 인기를 끄는 고래입니다. 그런데 생강에 나타난 이 벨루가는 깡마른 몸을 갖고 있고 움직임도 그다지 활발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차가운 북극해에서 서식하는 벨루가가 무려 3,000km를 거슬러 생강까지 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e voir des animaux comme ça dans la Seine, avec le réchauffement climatique et tout, on se demande le pourquoi et qu'il arrive à remonter si haut quand même. 최근에는 구조당국이 건네주는 청어나 송어 등의 먹이를 전혀 먹지 않아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민물에서 일주일여를 지낸 벨루가는 이제 스스로 헤엄쳐 바다로 돌아갈 기력조차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트로 벨루가를 옮겨 실어 바다로 나른다고 해도 생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벨루가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한때 안락사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지금은 선택지에서 제외됐다고 구조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 벨루가에게 비타민 등 영양제를 투여해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만큼 기력을 되찾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 발사에 대해서 그동안 강대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달 연구가 국제적 보편성을 획득한 징표이자 미국의 동맹 강화 정책의 결과물이라는 미국 언론 칼럼이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가장 최근 이뤄진 달 탐사는 한국의 다누리라고 소개를 하고 발사체로 이용한 펠콘 9의 경제성 덕분에 한국과 같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도 우주 탐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주 탐사는 강대국의 대표적인 경쟁 영역이었지만 우주 정거장을 동맹과 공유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에 따라 달 귀환 프로그램의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나사는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북쪽에서의 찬 공기와 남쪽에서의 뜨거운 열기가 만나면서 강한 정체전선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약하지만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은 점차 빗줄기가 굵어질 것으로 보여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시간당 50에서 8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고 있습니다. 동서로 길게 발달한 이 비구름은 남북을 오르내리며 주로 중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리겠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많은 곳은 300mm 이상, 강원 동해안과 충청 북부에도 1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며 중부지방의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 35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무더위 속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